트럼프는 한국의 국적법과 국가 정체성 유지 방식을 강하게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도 한국처럼 단단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한국의 모델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정책연구원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켈리안 하퍼입니다. 미국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에서 일하는 정책연구원으로 주로 이민 정책과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이번 임무는 조금 다릅니다. 트럼프 캠프의 요청으로 한국에 가서 혈통주의 국적법을 조사해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은 김치, 케이팝, 그리고 몇 년 전 터졌던 BTS 정도가 전부였었죠. 한국이 무슨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지? 솔직히 의아했습니다. 임무를 받던 날 캠프에서 트럼프가 남긴 메시지를 전달받았습니다. 한국처럼 국적 부여를 엄격히 관리하면 미국도 복지 남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해줘야 해. 트럼프 특유의 강경한 어조와 결단력은 저를 긴장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도전 정신도 자극됐습니다.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한국의 혈통주의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져야만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제도는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체계처럼 보였죠. 동료들에게 제 의견을 털어놓자 한 동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폐쇄적인 국가야. 문화적으로 단일 민족을 중요시하고 이민자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지. 그게 경제적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지만 미국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아.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제 상사는 저에게 더 충격적인 정보를 전해주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 모델을 강하게 부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트럼프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혈통주의 국적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복잡한 다문화 사회로 전환 중이지만 다른 혈통주의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국민 정체성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어. 미국도 이런 원칙을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그의 말은 트럼프 캠프 전체를 들썩이게 만들었고 결국 저에게 이 임무가 떨어진 겁니다. 출발을 준비하면서 저는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비교할 때 한국은 너무 작고 고립된 나라처럼 느껴졌거든요. 왜 우리가 그 작은 나라에서 무언가를 배워야 하지?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트럼프 캠프의 또 다른 멤버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전쟁 이후 얼마나 빠르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는지 알고 있어. 미국이 아무리 큰 나라이지만 지금은 배울 수 있는 게 많아. 특히 국적법 같은 부분에서. 그 말은 저를 조금 자극했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잘 작성한다면 트럼프 캠프와 헤리티지 재단 내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번 임무는 단순히 정책 연구가 아니라 트럼프의 재선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과업이었죠. 저는 제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한국에서 무엇을 배우든 간에 냉철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조사하고 돌아올 거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히 분석적인 태도로 접근할 거야.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솔직히 예상치 못한 혼란에 빠졌어요. 인천국제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어느 공항보다도 크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저는 공항 로비를 걸으며 곳곳에 배치된 안내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을 보며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공항 직원들은 유창한 영어로 필요한 절차를 설명했고 입국 심사대는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죠. 입국 심사관이 제 여권을 확인하며 환한 미소로 환영합니다. 하퍼 씨. 좋은 시간 보내세요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이곳이 제가 생각했던 한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이동하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서울로 들어가는 고속도로는 광활하게 뻗어 있었고 고층 건물과 현대적인 풍경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도로 양옆에 보이는 디지털 광고판은 제가 LA나 뉴욕의 도심에서나 봤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정교함을 자랑하고 있었죠. 택시 기사와의 대화는 더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물었고 미국에서 왔다고 하자 환하게 웃으며
한국이 요즘 미국보다 더 빠르다고들 하죠. 특히 인터넷 속도 같은 거요라고 자랑했습니다. 순간 반박하고 싶었지만 스마트폰을 꺼내 인터넷 속도를 확인해 보니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스트리밍 영상을 틀어보았는데 버퍼링은커녕 즉시 재생되었어요. 진짜 미쳤네. 생각이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기도 전에 로비에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직원들이 영어로 유창하게 대화하며 모든 과정을 완벽히 처리해 주었고 호텔 내부는 전혀 낯설지 않은 오히려 미국 고급 호텔보다 세련된 느낌마저 들었어요. 한국은 작고 폐쇄적인 나라라는 저의 편견을 완전히 깨부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임무는 감탄하는 게 아니라 분석하는 것이었기에 마음을 다잡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자료를 다시 정리하며 제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한국을 단순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나라로 생각했지만 여기까지 오면서 본 것은 그런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일정에 대한 메모를 하며 조사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흥미로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죠. 한국의 법제연구소와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혈통주의가 어떻게 한국 사회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는지 직접 들을 예정이었습니다. 첫날 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저를 압도했습니다. 네온사인으로 가득 찬 도시의 활기와 끝없이 이어지는 자동차 불빛은 미국 대도시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더 강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만난 관계자들과의 첫 미팅에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깊은 통찰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저의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한국의 혈통주의 국적법이 왜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내는 것이었죠. 그러나 제가 예상했던 딱딱한 이론 설명 대신 그들은 이야기를 통해 한국 국적법의 기원을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퍼 박사님, 한 연구원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혈통주의를 이해하려면 단순히 법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제도는 우리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생존 전략이라니. 그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강점기, 그리고 한국전쟁까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수없이 침략당하고 분단되고 정체성을 위협받아왔죠. 혈통주의는 우리가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방어선이었습니다. 그의 설명은 제가 이 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이 제도를 구시대적인 잔재로만 보았지만 그들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국적법 이상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외세의 침략 속에서 문화를 빼앗기고 심지어 민족의 정체성마저 흔들린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부모의 국적을 따지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민족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의 산물이었죠. 이어진 대화에서 한국의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연구원들은 한국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 역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죠. 하지만 혈통주의는 여전히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면서도 혈통주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제가 묻자 다른 연구원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유지하려 합니다. 혈통주의는 단순히 법률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탱하는 뿌리 같은 것입니다. 그들의 설명은 매력적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완전히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같은 다문화 국가에서는 차별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제도가 여전히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 질문에 연구원들은 동의하면서도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단일 민족으로 살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혈통주의는 차별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겪어온 역사적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체계입니다. 그들의 논리에 설득되는 동시에 저는 미국의 입장에서
이 제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의 모델을 도입하려는 트럼프 캠프의 의도는 이제 단순히 법률적 차원을 넘어선 문제로 보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효율적인 법제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법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미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이었죠. 미팅이 끝난 후 저는 한국법제연구원을 나서며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한국의 제도는 미국의 이민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면이 많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배타적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매우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가진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택시를 타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현대적인 풍경과 전통적인 건축물들을 보며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과거와 현재를 끊임없이 조화시키는 복잡하면서도 독특한 사회였습니다. 이날 밤 호텔로 돌아와 다시 자료를 정리하며 보고서의 방향성을 고민했습니다. 트럼프 캠프가 원하는 건 단순히 한국의 모델을 복사하는 것이었지만 그 이상을 제안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혈통주의는 그들의 역사, 문화, 그리고 국민성에 깊이 뿌리내린 제도였으니까요. 그것이 미국에서 그대로 통할지는 여전히 의문이었지만 적어도 이 제도를 단순히 보수적이거나 배타적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법제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인간적이었죠. 한국법제연구원에서의 미팅을 마치고 난 후 다음 일정은 한국의 주요 기업들, 특히 그들의 기술과 혁신의 비결을 탐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국적법은 사회적 틀일 뿐이다. 진정한 힘은 산업과 경제에서 나오는 것이다. 트럼프 캠프에서 자주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를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 말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삼성전자 본사였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공 모델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 기업 측과 사전 협의를 진행했으며 비공식적인 초청을 통해 방문이 성사되었죠. 경기도에 위치한 이 거대한 캠퍼스는 마치 소규모 도시 같았습니다. 안내를 맡은 직원은 유창한 영어로 삼성의 역사와 최신 기술에 대해 설명했는데 그의 발표는 단순히 회사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경제적 부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직접 최신형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의 생산 과정을 지켜보며 그들이 세계적인 기술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목격했어요. 이 모든 것이 1950년대 폐허에서 시작되었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전쟁 이후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죠. 기술과 산업은 우리의 재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히 정보 제공이 아니라 자부심에 가득 차 있었죠. 저는 순간 트럼프 캠프에서 왜 하필 한국의 모델을 배우려 했는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성공을 넘어 국가적 회복력과 창의성을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삼성에 이어 현대자동차의 공장을 방문했을 때 또 다른 차원의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전기차 조립 라인을 둘러보았는데 이곳에서는 친환경 기술과 첨단 로봇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기술 개발에서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선도하려고 합니다. 한국이 기술에서 선두를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도전 정신에 있습니다. 특히 제게 인상 깊었던 부분은 한국의 기업들이 단순히 기술적 혁신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 발전에 공헌한다는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이런 점이 미국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종종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최우선시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기술과 경제의 발전이 국가 전체의 성장을 대표한다고 믿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의 배경에 혈통주의 국적법이 어떤 식으로 작용했을까?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현대차의 고위 관계자가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민족적 단결을 유지하며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합니다. 이 두 가지가 상충된다고 생각되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조화롭게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말은 의미심장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보았던 한국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이나 자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일치단결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었죠. 공장 투어를 마치고 나오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민족적 정체성과 경제적 성공을 동시에 유지하는 희귀한 사례였어요. 미국이 한국의 혈통주의를 도입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조금 더 분명해졌습니다. 단순히 국적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다문화적이고 분열된 사회에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가장 큰 강점은 그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였습니다. 저는 방문했던 회사들에서 공통적으로 혁신이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삼성의 한 연구원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과거가 힘들었던 만큼 우리는 미래를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기술은 우리를 단순히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도구입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한국의 기업들이 단순히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곳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이나 자본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국민 모두가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힘, 그리고 그들이 지닌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 일정으로 서울대학교에서의 학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동력이 단순히 법이나 경제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과 문화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간담회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와 경제학과 교수들, 그리고 몇몇 역사학자들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한국의 혈통주의가 어떻게 현대적 사회에서 유효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들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질문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퍼 박사님, 한 교수님이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법과 규제만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법 이상의 정신적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정의라는 개념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 말을 듣고 살짝 어리둥절했습니다. 정. 이 낯선 단어가 한국 사회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그들은 이 단어가 단순히 인간관계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넘어 한국인의 협력과 단결을 가능하게 만든 원동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전쟁과 가난을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경제적 목표 때문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신뢰와 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교수님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정의 개념을 사회적, 법적 틀로 제도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민자를 배척하기 위해 혈통주의를 고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적 유대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였던 것이죠. 그들의 설명은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를 환히 밝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한 역사학자가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포기할 수 있을까? 혈통주의는 그 물음에 대한 하나의 답입니다. 저는 의아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대에 이런 전통적인 제도를 유지한다는 것이 장기적으로 한국에 해가 되지 않을까요? 제 질문에 한 경제학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신적 기반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제가 전에 들었던 그 어떤 설명보다도 설득력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법과 제도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미국은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법과 제도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지만 한국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간담회가 끝난 뒤 저는 교수님들과 함께 전통적인 한국식 식사 자리에 초대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음식이 테이블을 가득 메웠고 모두가 음식을 나누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국 문화의 본질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공유되고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은 미국의 개별화된 식사 문화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트럼프 캠프가 한국의 모델을 단순히 국적법으로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히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국민이 공유하는 공동체적 가치와 정신에서 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그런 기반 없이 법과 제도만 복사하려 한다면 미국에서는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저는 방에 도착하자마자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 초안을 수정했습니다. 한국의 혈통주의는 단순히 법적 장치가 아니라 공동체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상징이다. 이 시스템은 한국 사회의 정신적 기반에서 작동하며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단순히 제도를 복사하는 것은 성공할 수 없다. 서울에서의 일정이 막바지로 접어들 무렵 저는 한국의 또 다른 면모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번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공존하고 있는지를 탐구하기 위해 북촌 한옥마을과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하는 일정이 잡혔습니다. 이 두 장소는 서로 정반대의 성격을 띠고 있었지만 한 나라가 가진 과거와 미래를 보여주는 완벽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먼저 북촌 한옥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시간 여행을 한 기분이 들었어요. 고즈넉한 골목길 사이로 자리 잡은 전통 한옥들은 한국의 과거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전쟁과 근대화, 그리고 현대 기술의 물결이 전혀 닿지 않은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 보면 현대화의 접점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한옥 내부는 전통적인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최신 스마트 기술과 융합되어 있었습니다. 한옥마을 곳곳을 걸으며 저는 놀라운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셀카를 찍는 젊은이들, 한옥 카페에서 라떼를 마시는 관광객들, 그리고 전통 한식과 퓨전 요리를 제공하는 레스토랑들까지. 모든 것이 과거와 현재가 뒤섞인 상태로도 완벽히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다음 목적지인 판교 테크노밸리는 한옥마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첨단 산업단지로 혁신과 기술의 중심지였어요. 고층 빌딩과 최첨단 기술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곳에서 마주친 사람들은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 스타트업 기업의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그곳은 전통적인 회사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직원들은 자유로운 복장을 하고 있었고 책상에는 최신 기술 장비가 가득했으며 사무실 곳곳에는 창의성을 자극할 만한 장식과 디자인이 돋보였죠. 판교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도시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전통적인 한옥과 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이 나라가 단순히 역사를 보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뚜렷이 느껴졌어요. 미국이 과연 이런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 저는 자문했습니다. 미국은 새로운 것에 집중하고 혁신을 추구하지만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거의 찾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은 과거를 현재와 연결시키며 미래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캠프에서 많은 나라들 중 한국을 모델로 삼으려는 이유가 단순히 법적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보여주는 이 독특한 균형감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채운 상태에서 출장 일정 중 DMZ를 방문하겠다는 일정이 정해졌을 때 저는 약간의 거부감이 들었어요. 분단된 나라의 상처를 굳이 봐야 하는 걸까? 저는 전쟁과 분단이라는 고통스러운 주제를 단순히 관광의 형태로 직접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버스에 올라타 DMZ로 향하는 길. 가이드는 한국 전쟁의 역사를 간결하게 설명했습니다. 1950년부터 3년간 이어진 전쟁은 결국 분단이라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DMZ는 그 상처를 상징하는 동시에 평화를 위한 희망의 장소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상처와 희망이라니 이런 상반된 개념이 공존할 수 있을까? 도착 후 DMZ는 단순히 역사적 장소가 아니라 무언가 묵직한 존재감을 가진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경고판이 곳곳에 보였고 철조망 너머로 이어지는 끝없는 초록색 평원은 놀랍도록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깔려 있었어요. 이곳이 전쟁의 최전선이었고 여전히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분단 국가의 현실입니다. 가이드의 말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전망대에서 망원경으로 북쪽을 바라보며 어딘가 허탈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반도의 두 부분은 단지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가까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서로를 적대하고 있다니.
저는 미국의 분열적인 정치 상황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사실 이런 분단의 위험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스쳤습니다. 그러던 중 가이드가 DMZ 평화공원을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분단의 상징이 아닙니다. 이곳은 한국이 평화를 꿈꾸는 공간입니다. 그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기억하면서도 그것에만 매달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DMZ를 단순한 경계선이 아니라 통일과 평화의 가능성을 상징하는 곳으로 보려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문점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푸른 건물과 대치 중인 군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군인들의 날카로운 눈빛과 정확한 자세를 보며 이곳이 단순히 역사적 유물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DMZ를 떠나는 길, 버스 안에서 한 한국인 방문객이 들려준 이야기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항상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했는지. 그래서 저는 이곳을 올 때마다 우리나라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전쟁과 분단의 상처를 견뎌낸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자신들의 힘으로 승화시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호텔 창밖을 바라보며 이번 여정에서의 모든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저는 이 나라를 하나의 작은 실험실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혈통주의 국적법이라는 어찌 보면 구시대적인 제도가 어떻게 현대 사회에 여전히 적응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방문했을 뿐이었죠. 그러나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감정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깊은 역사와 현대적 가치, 그리고 국민들의 강인한 정신이 하나로 융합된 독특한 존재였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사고방식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았어요. 특히 제가 준비 중이던 보고서의 방향은 전적으로 수정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법적 구조를 평가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깔린 정신적 토대와 문화적 유산을 이해해야만 이 보고서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공항으로 가기 전 마지막 일정은 서울의 한 시민단체와의 비공식 간담회였습니다. 이 단체는 한국의 다문화 가정과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대표는 대화 도중 제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퍼 박사님, 미국은 과연 이민자 문제를 한국처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보다 미국은 과연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다문화 사회로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이민과 정체성의 경계에 서 있는 한국이 미국의 모습을 투영하며 던진 질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의 혈통주의가 미국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이미 너무나 다문화적인 사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사례는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어떻게 세계화와 현대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 자신도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지킨다는 건 변화를 거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를 준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 말은 한국에서 제가 경험했던 모든 것을 요약하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출국 심사를 받으며 저는 처음 한국에 도착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 초안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결론을 작성할 차례였죠.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혈통주의는 그 자체로 완벽한 제도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한국이 겪어온 역사적 아픔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민족적 의지에서 비롯된 산물이다. 미국이 이 제도를 단순히 복사해 적용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제도가 지닌 근본적인 가치를 이해한다면 미국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체성을 강화하고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세계 속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며 세계의 하나의 사례로 남을 만한 독특한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단순히 한국의 혈통주의 모델을 복사하려는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이 제도가 한국에서 어떻게 그들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하고 미국이 이 정신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을 제안할 것입니다. 법은 단순한 조항의 나열이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과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한국은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방콕의 수완나품 공항은 이전에 본 적 없는 혼잡함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추방된 수많은 태국인들이 한꺼번에 귀국하면서 공항은 마비 상태에 이르렀어요. 저는 그날 공항 근처에 있었는데 사람들로 가득 찬 터미널을 보고 놀랐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대량의 귀국자들을 처리하느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고 태국 정부도 이 상황을 수습하느라 비상이 걸렸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프라완입니다. 방콕에서 마사지사로 일하고 있어요. 며칠 전 공항에서 본 광경은 우리나라가 큰 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실감하게 해주었습니다. 불법 체류 문제는 단순히 공항의 혼잡함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이는 곧 태국 사회 전반의 문제로 이어졌고 특히 우리 여행업계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몇 달 전, 저는 평소처럼 마사지 샵으로 출근했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손님들의 발걸음이 뚝 끊긴 것 같았어요. 평소 같으면 한국인 관광객들로 북적거렸을 시간인데 샵은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동료들과 나눈 대화에서도 예약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긴 것 같았어요. 우리 샵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관광 관련 업소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식당, 호텔, 쇼핑몰 어디를 가도 한산한 모습이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월급이 줄어들고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미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사장님은 우리 샵도 곧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이 일이 제 생계였고 제가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저의 보람이었는데 그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불안한 생각들이 가득했습니다. 만약 일자리를 잃는다면 어떻게 될까?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맴돌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불안과 걱정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 거예요. 저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관광객 감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와 한국 사이의 복잡한 관계, 그리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얽혀있는 거대한 위기였어요. 그리고 이 위기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페이스북을 보다가 충격적인 글을 발견했습니다. 밴 코리아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하고 있었어요. 한국 여행을 보이콧하자는 운동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해시태그를 보면서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우리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행동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우리에게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일부였고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소중한 친구들이었습니다. 동료들과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관광객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토론했어요. 그 순간 저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국 관광객들의 중요성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았어요. 그들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실감하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없는 태국을 상상해 보았어요. 그들의 웃음소리, 즐거워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 문화를 존중하며 배우려는 태도.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 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상상은 너무나 쓸쓸하고 적막했어요. 활기 넘치던 거리는 한산해지고 우리의 문화를 진심으로 이해하려 노력하던 이들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런 태국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고 있는지 그제야 깨달은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출근길에 여러 상점들을 지나쳤어요. 한국어로 쓰인 간판들, 한국 음식을 파는 식당들, 한국 화장품을 판매하는 가게들. 이 모든 것들이 한국 관광객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 관광객들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있었는지 실감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관광지만 둘러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없어진 지금 우리 경제에 큰 구멍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마사지 샵에 도착해서도 이 생각은 계속되었어요. 우리 샵의 단골 고객 중 상당수가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친절했고 서비스에 대해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어요. 때로는 우리나라 말도 배우려고 노력했죠. 안녕하세요, 프라완 씨. 라고 한국어로 인사하던 그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이제야 깨닫게 된 것 같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한 고객이 있었어요. 김 씨라는 분이었는데 매년 태국을 방문할 때마다 우리 샵을 찾아주셨죠. 그는 항상 태국 문화에 대해 질문하셨고 우리의 대답을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심지어 태국어로 된 책을 가지고 와서 모르는 단어를 물어보기도 했죠.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문화 교류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지금 그런 소중한 만남들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SNS에서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반발 심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었죠.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무력감을 느꼈어요.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논쟁들을 보며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걸까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기보다는 비난과 공격으로 일관하고 있었어요. 이런 태도가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지 고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부에서 알아서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 관광객들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시작하기로 한 겁니다.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주변에서는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저는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으면 이 상황은 절대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먼저 저는 SNS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한국 관광객들과의 좋은 추억, 그들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등을 공유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미미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 시작했어요. 일부 사람들은 제 글에 댓글을 달며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진심을 다해 소통하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글을 쓰면서 저는 한국 관광객들과의 소중한 추억들을 하나하나 되새겼어요. 그들의 친절함, 우리 문화에 대한 존중, 그리고 우리와 나누었던 따뜻한 대화들. 이런 기억들을 글로 옮기면서 저는 다시 한번 그들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었어요. 한국과의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고 관광객 수는 여전히 감소 추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노력이 언젠가는 결실을 맺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 관광객의 빈자리는 빠르게 중국 관광객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우리 업계의 구원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은 한국인과는 매우 다른 성향을 보였어요. 그들은 종종 서비스에 불만을 표출했고 때로는 무례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점점 더 한국인 관광객들을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우리 마사지 샵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시끄럽게 떠들며 직원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마사지 중에도 큰 소리로 통화를 하거나 음식을 먹기도 했어요. 이런 행동은 우리 샵의 분위기를 해치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불편을 주었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정말 힘들었어요. 저희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지만 중국 관광객들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전통적인 마사지 방식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방식만을 고집했어요. 심지어 일부 손님들은 우리를 마치 하인처럼 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직원들이 지치고 상처받은 모습으로 퇴근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인 손님들을 떠올렸어요. 그들은 항상 조용히 마사지를 즐겼고 서비스가 끝나면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때로는 태국어로 콥쿤카라고 말하며 우리의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런 작은 배려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한 한국인 가족이 있었어요. 그들은 매년 태국을 방문할 때마다 우리 샵을 찾아주셨죠. 부모님과 어린 딸로 구성된 이 가족은 항상 우리 직원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어린 딸은 태국 전통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했고 부모님은 태국 문화에 대해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셨죠. 그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마치 가족처럼 편안함을 느꼈어요. 지금 그런 소중한 손님들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의 증가는 우리 샵의 매출은 올려주었지만 그에 따른 스트레스도 크게 늘어났어요.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국인 관광객들의 친절함과 배려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은 우리 샵뿐만 아니라 태국의 많은 관광지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중국 관광객들의 무질서한 행동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유적지를 훼손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의 사건들이 자주 보도되었습니다. 한 번은 아유타야 유적지에서 큰 사건이 있었어요. 중국인 관광객 무리가 고대 불상에 낙서를 하다가 적발된 거죠. 이 뉴스를 보면서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이렇게 훼손되는 것을 보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항상 유적지를 방문할 때 경건한 태도를 보였는데 말이에요. 그들은 불상 앞에서 조용히 명상을 하거나 태국의 역사에 대해 가이드에게 열심히 질문하곤 했죠.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한국인 관광객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들은 단순히 돈을 쓰는 손님이 아니라 우리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려 노력하는 진정한 여행자였던 거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우리는 그들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 관광객들로 인한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일부 관광지에서는 중국인 전용 구역을 만들어 다른 관광객들과 분리시키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우리는 모든 관광객을 환영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는 관광객들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태국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 마사지 샵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태국 경제 전반에 걸쳐 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게 된 것이죠. 어느 날 저는 방콕 시내를 걸으며 주변을 유심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한국인들이 즐겨 찾던 식당들은 문을 닫거나 다른 업종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한국 화장품을 판매하던 가게들도 많이 사라졌고 한국어로 된 간판들도 점점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 작은 한국 식당이었어요. 그곳은 항상 한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였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문을 닫고 임대 광고가 붙어 있었죠. 창문을 들여다보니 텅 빈 내부가 보였어요. 한때 맛있는 김치찌개 냄새로 가득했던 그곳이 이렇게 적막해진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말했어요. 호텔에서 일하던 친구는 객실 예약률이 크게 떨어져 근무 시간이 줄었다고 했고, 택시 운전사인 삼촌은 수입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한탄했습니다. 한 번은 제 친구 누행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녀는 한국어 가이드로 일하고 있었는데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고 해요. 누행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몇 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었죠. 그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프라완, 내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진 것 같아라고 말했을 때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경제의 여러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단순히 관광지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쇼핑을 즐기며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했던 것이죠. 이런 소비 활동이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지탱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은 다른 나라의 관광객들에 비해 소비 성향이 높았다는 점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품질 좋은 서비스에 대해 기꺼이 지갑을 열었고, 이는 우리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소비 패턴은 비교적 예측 가능해서 우리가 사업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었죠. 한 번은 제가 일하는 마사지 샵 근처의 노점상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분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자주 찾아와 기념품을 사갔다고 해요. 그들이 오지 않으면서부터 내 수입의 절반이 사라졌어. 한국인들은 항상 성실하게 값을 깎았고 물건을 살 때도 신중했지. 하지만 한번 마음에 들면 주저없이 구매했어. 그들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영향력이 이렇게 광범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저는 한국과의 관계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 마사지 샵의 문제가 아니라 태국 경제 전반의 문제였어요. 우리나라의 경제적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한국인 관광객들을 다시 유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제가 정부 정책을 바꿀 수는 없지만 작은 노력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저는 우리 샵의 서비스 품질을 더욱 높이기로 했어요. 비록 지금은 한국인 고객들이 많이 줄었지만 언젠가 그들이 돌아왔을 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 공부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국의 예절, 음식 문화, 그리고 한국인들이 여행 중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 알게 되었죠. 이런 지식은 우리가 한국인 고객들을 더 잘 이해하고 그들의 니즈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SNS를 통해 한국인 친구들과 소통하며 태국의 현재 상황과 우리의 노력에 대해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이를 통해 양국 간의 이해를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었어요. 저는 인스타그램에 태국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방콕의 화려한 사원들, 푸켓의 아름다운 해변들, 치앙마이의 평화로운 산들. 이런 사진들과 함께 한국어로 짧은 설명을 덧붙였죠. 태국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한국 친구들을 그리워해요. 함께 만들어갈 추억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미미했어요. 하지만 조금씩 한국인 팔로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어떤 분은 태국이 정말 그리워요. 상황이 좋아지면 꼭 다시 방문하고 싶어요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런 메시지들을 볼 때마다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태국 여행업계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소식을 들은 날,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여행업계의 몇몇 지도자들이 한국 관광객이 감소하자 중국과 일본을 선호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는 양국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이 소식을 자세히 들었어요. 여행업계 대표들의 발언이 그대로 방송되었는데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우리는 이제 중국과 일본 관광객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들이 한국 관광객보다 더 많은 돈을 쓰니까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런 발언이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위험한 것인지 그들은 알고 있을까요? 한국 관광객들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들의 문화적 이해도,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신뢰관계.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샵에 도착해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모두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우리의 생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바로잡고 싶었어요. 며칠 후 태국 여행업계에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문은 진정성이 부족해 보였어요. 마치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 같았죠. 이를 본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더욱 차가워졌고 양국 관계는 계속해서 악화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라도 무언가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한적해진 거리를 걸으며 저는 과거의 활기찬 모습을 떠올렸어요. 한국인들의 웃음소리, 그들이 즐겨 찾던 식당과 상점들, 그리고 그들과 나누었던 소소한 대화들.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옛날 사진첩을 들춰보게 되었어요. 그 안에는 한국인 고객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밝은 미소, 친절한 눈빛, 그리고 우리와 함께 포즈를 취하는 모습들. 이 사진들을 보며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한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작년 송크란 축제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한국인 관광객 가족과 함께 물싸움을 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죠. 그들은 우리 문화에 대해 진심으로 흥미를 가지고 존중해 주었어요.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런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경제적인 손실을 넘어서 우리는 문화적 교류의 기회를 잃은 거죠. 한국인들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우리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서 맴돌던 어느 날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변해야 한다고 말이죠. 단순히 한국인 관광객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한국인 고객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우리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그들의 취향과 필요에 더욱 맞춘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한국인 고객이 거의 없지만 언젠가 그들이 돌아왔을 때 더 나은 서비스로 맞이하고 싶었어요. 이런 노력들을 하면서 저는 점점 더 희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변화하고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우리를 찾아줄 거라고 믿게 되었어요. 태국과 한국의 관계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비록 제가 태국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한국인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콕의 마사지사 프라완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우리는 한국 여러분들의 소중함을 잊고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실수를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손님이자 친구였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국의 따뜻한 미소와 아름다운 풍경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더 나은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여러분을 태국으로 초대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